안녕하십니까. 생명세계 연기론 5번째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엔트로피에 관해서 알아보면서 가이아나 온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거기서 다시 엔트로피 얘기로부터 생명세계의 연기적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트로피는 샤노네어에서 발견된 어떤 수학적인 양이고 정보를 수량화하는 그런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아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양, 그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비트 수,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 그 자체는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나타내는 양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의미로 불확실성의 정도, 그런 거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도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도의 그 정보가 집약된 그런 체계이므로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생명이라는 것을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어떤 체계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지구 전체가 사실은 또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자율 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다, 그렇게 볼 수 있으므로 지구 전체를 그 어떤 생명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가이아 이야기도 했고 온생명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가 가만히 놔뒀을 때는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는 않고 언제나 증가하는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으므로 생명체는 가만히 놔두면은 그런 고도로 정보가 집약된 체계인데, 집적되어 있는 체계인데, 그런 체계는 가만히 놔두면은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한다. 그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것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을 소화해서 호흡작용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 쓰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활동하는 데 쓰는 거지만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 엔트로피가 낮은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쓰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엔트로피가 그 높은 그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로부터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고진이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고 하는 건데요. 프리고진은 평형구조하고 산일구조라고 하는 두 개의 그 물질 대상계의 구조를 설정을 합니다. 평형구조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물질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야기했었는데, 엔트로피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꾸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대상이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은 결국은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 엔트로피가 증가할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평형구조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이제 최대의 상태에 가 있는 그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평형구조인데 반해서 그거하고 다른 구조를 산일구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엔트로피가 물론 최대가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산일구조에서는 언제나 그 대상 자체가 이렇게 변화해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 엔트로피 구조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거가 되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사실은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다 하는 거죠.
우리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로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안에는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태양과 같은 별 같은 건데, 그런 이제 항성으로부터 빛이 오게 되는데, 빛은 물리적으로 보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혹은 직접적인 예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같은 거가 이제 그런 예인데, 그거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로 가 있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계속 뭔가가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리고 최대 엔트로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도 변화하지만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도 또 변화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변화의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 그런 체계가 우리의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리고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혼돈으로부터 질서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가령 물그릇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밑에서 불을 지피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불을 막 지폈을 때 처음에는 물이 그냥 막 그 전에 비교적 가만히 있던 물이, 물론 불을 지피지 않는다고 해도 그 물 안의 분자들이 서로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지피게 되면 더욱 혼란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조금 더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그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방 안에서 난로를 피워놨을 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벽 쪽으로 가서 그에 내려오는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고, 지구에 태양빛이 비쳤을 때 적도를 뜨겁게 비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비를 뿌리고 올라갔다가 그게 아주 건조한 지역으로 그 공기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대류의 순환이라든가 해양에서의 바닷물의 순환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어떤 그 에너지가 조금 투입됐을 때는 혼란스럽다가도 그 에너지가 계속 투입되면서 거기에 어떤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산일 구조에서 에너지가 유입되게 되면 뭔가 엔트로피가 얕은 상태, 다시 말하면은 뭔가 어떤 패턴이 있는, 규칙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이행해가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리고진의 이론이 됩니다. 여기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의 생물학에서의 이해는, 생물계에서의 이해는 생명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의 과정을 보면서 무생명체에서부터 생명물질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생명물질로부터 원시적인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물리화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프리고진의 그 이론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주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로부터 에너지가, 항성으로부터죠. 항성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는 우리 우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변환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혼돈스러운 상태에서부터 보다 더 질서가 있는 상태, 정보량이 적은 상태에서부터 정보량이 많은 상태로서의 어떤 그 이행, 변환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프리고진의 이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태라는 것이 그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태로부터 다른 걸로 이행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에 있는 이런 상태들은 어느 것 하나도 무아가 아닌 것이 없고 무상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무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유기물에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도의 한 예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생명체에서부터 또 다른 생명체로 진화하는 과정이나 무생명체에서부터 생명물질로의 변환 과정이나 하는 것이 전부 다 불상부단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그 존재는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존재하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단절되어 있지도 않고 똑같은 어떤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또다시 말하면 불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의 일은 동일하다는 거죠. 불이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령 진화의 예를 본다고 하면은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긴 시간을 거쳐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 생명체와 그 다음의 생명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론 동일하지 않습니다. 불상이 아니니까 사실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불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둘 사이에는 연기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A라는 것에서부터 B라는 것으로 진화했다거나 A라고 하는 무생명에서 B라고 하는 어떤 생명 물질로 변화했다거나 할 때 그 어느 경우에도 동일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 불일불이의 중도나 불상부단의 중도에 관한 좋은 얘기는 미란타 왕문경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버마 같은 데서는 경에 포함시키는 그런 거가 되는데요. 미란타 왕이 인도 지역에 왔을 때 이제 문답하는 내용이 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불일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유로부터 이제 그거를 잘 해서 치즈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우유하고 치즈가 동일한 거냐 다른 거냐 그렇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우유로부터 치즈가 나왔기 때문에 우유와 치즈는 당연히 다른 거가 됩니다. 그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유라는 것이 없다면 치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로부터 치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없는 겁니다. 불이가 되죠. 그래서 우유와 치즈의 관계, 우유에서부터 치즈가 나온 것, 이게 사실은 모든 연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존재자로부터 다른 존재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이전의 존재자와 그 이후의 존재자는 서로 불일불이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의 씨앗에서부터, 이건 다른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씨앗에서부터 싹이 탔다고 했을 때 싹과 씨앗이 동일한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건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싹 안에 씨앗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싹이라는 것만으로 씨앗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동일한 것일지도 모르고 그 씨앗 안에 싹이 포함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우주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싹이 있다는 것이 씨앗이 있다는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싹이라고 하는 인이 수다한 연을 만나야 비로소, 씨라고 하는 인이 여러 가지의 수다한 연을 만나야 비로소 싹으로 이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과 과 사이의 관계죠. 이 인이 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과 과는 동일한 것일 수도 없고 서로 다른 것일 수도 없다. 그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체가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깨달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그 존재자가 어떻게 부처라고 하는 존재로 변화해 갈 수 있는가?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중생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부처님이시고, 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체가 무상이고 무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지금 중생이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속에다가 돌을 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돌이 물 위로 뜨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건 뭐냐? 그런 거가 아니라 오로지 업에 의해서 자신이 행한 것, 또 주위 사람, 그 사회 전체가 행한 것에 의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실존주의가 이야기하는 것도 불교하고 상당한 부분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어머니를 돌보느냐 하는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투기한다.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자신의 결단에 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본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우리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러한 진화의 과정, 생명세계의 과정에서 또다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명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에서는 하나의 물을 보더라도 어떤 중생이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들어보는 예로 본다고 하면은 내 앞에 있는 이 화병의 속도가 얼마냐, 이건 내가 어떻게 움직여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집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이건 정지해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예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바닷물을 짜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짜다고 본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통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함경에 들어있던 예로서는 술의 얘기, 집의 얘기,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얘기,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수레바퀴라든가 깔판이라든가 밀대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수레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면서 나에게는 수레라는 관념이 생기고 수레라는 명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라는 존재가 졌다고 해서 관념이나 명칭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수레라는 것으로서 보이면서 우리들에게 수레라는 관념이 만들어지고 수레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래라든가 대들보라든가 기둥이라고 하는 여러 존재에서 집이 만들어지지만, 그 집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나에게 집이라는 관념이 생기고 집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건 아니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나에게 집이라는 관념이 생기고 집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근육과 뼈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내가 자각을 하면서 나라는 관념, 나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집이라고 하는 대상하고 나에게 생겨나는 집이라는 관념하고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편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철학에서 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편충이 있는데 그 편충은 나무 위를 그냥 올라간다고 그래요. 나무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을 감지하면서 어디가 위의 방향이고 어디가 아래 방향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올라가 있다가 밑에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뭇가지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몸에 붙어서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편충의 경우에 세계는 뭐냐? 그 편충이 보는 세계는 뭐냐 하는 거죠. 그 편충은 살아가기 위해서 햇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위의 방향과 아래 방향이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냐라는 것만 감지를 하게 되면 나무를 타고서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도를 감지하게 되면 어떤 동물이 자기 밑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편충의 경우는 세계가 햇빛과 온도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다른 감각기관은 없단 말이에요. 이 편충의 세계는 우리가 보듯이 하늘이 파랄 필요도 없고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일 필요도 없고 어떤 면이 판판하다든가 거칠다든가 하는 것을 느낄 필요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어디가 위고 아래고 어떤 것이 따뜻하고 어떤 것이 따뜻하지 않은지만을 구별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장치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는 세계와는 아주 다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편충에게 수레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집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다르죠. 아마 이 편충은 이 세계가 그냥 그런 세계, 자기가 느끼는 두 가지 감각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알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 의해서 세계를 구성하죠. 우리는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박테리아가 있다든지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걸 보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아주 먼 우주의 별들을 또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광대한 우주와 아주 미세한 세계의 중간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보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세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수레라는 관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감각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레라는 관념이나 수레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경에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고 하는 관념이나 명칭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계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를 구성해낸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존재가 어디 바깥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존재를 그대로 보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야신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 향비축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대바보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은 색성 향비축법이 없다고 한다면 안이비설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이비설신이가 없다면 색성 향비축법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안이비설신이는 우리의 감각기관입니다. 색성향미촉법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우리의 감각기관이 다시 연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불교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가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색성향미촉법이 또 어디 그냥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 있어야 색이라고 하는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고, 안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색이 아무것도 없다면, 색이라는 것이 도대체 없다면 눈이라는 것은 눈의 기능을 못할 겁니다. 그럼 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이라는 것이 없다면 아까 든 편충에 의해서처럼 색이라는 것도 없어요. 편충의 세계에서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의 어떤 장치,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과 객관의 대상으로서의 색성향미촉법은 사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지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전에 수레를 얘기했을 때는 수레에 바퀴하고 수레에 밀대하고 깔판하고가 모여서 수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수레라는 존재가 생긴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레를 느끼고 수레를 보면서 수레에 대한 관념과 수레에 대한 명칭이 생기게 하는 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때 주관과 객관 사이에는 서로 상호 의존해야 된다. 상호 연관되어 있다. 주관이라는 것이 없으면 객관이라는 거 없고, 객관이라는 게 없으면 주관도 없다 하는 것이 불교의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색성향미촉법도 그 자체는 없는 것이고, 안이비설신이는 그 자체는 없는 것이다. 그 색성향미촉법과 안이비설신이가 합해서 가령 예를 들면 색과 안이라는 것이 서로 연기적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안식이라는 것이 생기지만, 그건 이제 또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식이죠. 안식이라는 것이 생기지만 그 이전에라도 안과 색이라는 것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이게 상이상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안이 있음으로 색이 있는 것고 색이 있음으로 안이 있는 것이다. 맨 처음에 얘기한 연기론에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 부처님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안이 있음으로써 색이 있고 색이 있음으로 안이 있으면서 그 색과 안이 서로 어우러지고 그 어우러진 결과에 의해서 안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세계입니다. 그 안식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가 어떻다고 그려내는 거죠.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38억 년의 진화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라고 하는 인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해명할 수 없는 무한한 역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지금 이 꽃 하나를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38억 년의 진화의 전 역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에 의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꽃을 분홍색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분홍색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분홍색을 못 본다면 이거 분홍색으로 안 보이고 딴 색으로 보일 겁니다. 아예 눈이 진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거 나의 존재가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안과 색이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것이고, 그 의지함, 그 둘의 어우러짐, 그 둘의 연기에 의해서 안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세계가 그려진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있는 이 꽃을 분홍색으로 보는, 어떻게 그러한
분홍색이라는 거를 공유하는가?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내가 지금 보는 이 꽃의 분홍색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이 꽃의 분홍색이 같은지 다른지는 사실 판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게 분홍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색이 내가 보는 색과 다를지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거를 그냥 분홍색이라고 알고 지내는 것이고, 나도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는 어떤 사물의 분홍색과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사물의 분홍색이 같은지 다른지는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논쟁을 야기시키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쨌건 이런 사물에 대해서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1차적인 어떤 창구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감각을 종합하면서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머리 안에는 의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의식은 반드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떤 감각기관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들어온다고 그냥 색만 있으면 그만인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지금 오늘 계속 말한 게 그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색이라는 것을 아느냐 하는 그 색을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의식이 생기게끔 하는 우리 몸 안의 어떤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라식이 됩니다. 말라식은 뭐 아치나 아견이나 아에나 아만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이 이 말라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이 꽃을 분홍색으로 보게끔 하는 장치가 내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애착심을 갖게 하고 내 몸을 사랑하게 되고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게 하고 하는 것이 말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이런 나에 대한 어떤 생각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게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식이 있다. 그게 제8 아레야식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하고 접하면서 그 세상하고 접한 어떤 경험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몸 안에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몰식이라고 합시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건 이제 우리의 감각하고는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세상을 접한 경험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봄의 들판에 피는, 들판에 솟아나는 나뭇잎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파충류를 보면서, 파충류를 혹은 만지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는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몸 안에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장치가 있을 거다. 그것을 아레야식이라고 합니다.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해서 장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계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그 방식은 사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몸 안에 간직해뒀던, 그렇지만 지금 현재 드러나지는 않는 그 심층구조, 마음의 심층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치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사실은 이것은 생명 유지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라식에서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나타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라스를 설명하면서 의식적으로는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하는 사람이 절벽에 서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위에서 바위가 떨어져 내리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위를 맞아 죽어도 되는데 그걸 일단은 피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식보다 훨씬 더 깊은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애 장치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엔데 그게 마나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의 장치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항상 내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동선에서 지동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다고 그리기 때문에 하늘이 온통 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이 도는 건데도 그러한 아집을 우리는 우리 몸속에 그냥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런 경험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돼서 그 결과 만들어져 있는 아르야식과 말라식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어떤 대상에 관해서 자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장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생명 전체를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좀 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령 굉장히 큰 지역에 골프장을 만든다. 그거는 다른 동식물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어떤 쾌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이 하나는 우리가 어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대어 같은 겁니다. 열대어를 잡기 위해서 산호초가 있는, 열대어가 많이 살고 있는 곳에다 작은 폭탄을 터뜨려서 열대어가 둥둥 뜨게 되면 그거를 잡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대 해역의 산호초가 망가지고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대어를 어항에다 갖다 놓고 좋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국소적인 선이 전체적으로는 악일 수 있다고 하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나에게는 좋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걸로 게임 이론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초지의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섬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양을 기를 때 각자 개개인으로 보면은 양을 되도록이면 많이 기르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의 수를 늘리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섬에 있는 풀이 고갈될 거고,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는 그 섬에 있는 모든 양이 굶어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게 목초지의 비극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국소적인 이익, 한 개인적인 이익, 또 전체 생명계로 본다면은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보다 더 내가 아닌 사회, 인간만이 아닌 전체 생명,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시각이 없다면 그게 지금 환경 문제고 자원 문제고 합니다. 그런 시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점점 잘 사는 세계로 가고는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 우리는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으면서도 지구상에 얼마만큼의 인간이 살아야지 다른 생명하고 같이 제대로 살 수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자원이 언제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학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세계된 전체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시바이자는 아프리카의 무더운 여름 불을 켜고 일을 하면서 나방이 들어와서 등불에 타 죽는 거를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문을 닫고 책을 봤다고 하는데, 이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전에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언어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을 정복한다, 히말라야를 정복했다.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추워서 1시간도 못 입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무슨 정복입니까? 한신이 산에 올라간 건데요. 한신이 성공한 건데. 며칠 전에 TV에서 동강의 댐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들풀은 무릎을 꿇어야 볼 수가 있고, 큰 소나무는 우러러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자연 앞에서 좀 더 겸허하게,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될 것이고, 그것이 불교적인 세계관과 맞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